단순한 갑질 사건인가? 아니면 우리 사회적 타살인가? 노후생활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노년층으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 문제를 풀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벌어져 왔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노인분들을 이제 임계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임시 계약직 노인진장.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뭐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 고다자. 네, 그래서 뭐 고다자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는데 직업에 기준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다 뻥이잖아요. 다 사실 직업 우리 아들이 의사하고 판검사하면 다 좋아하지 누가 우리 아들이 뭐 청소원하고 이러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네. 다 거짓말인데 귀천이 있는데 이것들이 더 심해진 거예요. 단순히 일 좀 몇 시간 하신다 그래서 용돈 조금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일자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회관계 확대라든가 또 사회 지지체계를 갖는다든가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정서적인 그런 혜택까지도 다 감안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또 세우고 그런 계획을 통해서 일자리의 질을 좀 높여야 된다.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노일자리 도입됐을 때는요. 그 몇 년 동안은 그 참여자분들이 70세 미만이 거의 90%였어요. 네, 70세 미만. 그러니까 65세에서 70세까지가 거의 한 90%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은 90%가 거의 75세 이상. 예. 뭐 70세에서부터 따지면 뭐 거의 90 뭐 한 7, 8% 가고. 그러니까 70세 미만의 분들이 노인 일자리를 안 해요. 그러면 결국은 현재는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기에 노무현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도입을 하고 몇 년 됐을 때,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이 65세에서 70세 미만 이때는 그대로 올라오신 소득 보충으로 도입은 했지만 약간 어르신들의 또 이렇게 생계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다 판단을 하고 그때는 근로자성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 일자리가 참여하는 분들이 대부분 70세가 넘고 그다음 75세에서 심지어는 90세까지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노인 일자리는 예전 노무현 정부 때 도입했던 노인 일자리하고 성격이 변했다. 네. 변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한 75세 뭐 85세 이분들에게는 진짜 말 그대로 소득 보충 뭐 그냥 이런 개념을 하고 그분들이 일본 같은 데는 그렇게 하거든요. 뭐냐 예를 들어 자기네들끼리 게이트를 쳐요. 게이트를 쳐도 그 활동비를 좀 지급해 주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도 어르신들끼리 자주 모임만 해도 대화 모임만 해도 좀 이렇게 활동비도 좀 지급해 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그 대신 70세 미만 이쪽은 진짜 말 그대로 생계형 일자리 그래서 노동법이 적용되는 정부 개입이 좀 많으면 그리고 재정 지출도 많고 그러면 큰 정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다 그러면 이제 작은 정부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 통상 좌파 정권이 좀 큰 정부를 지향하는 큰 정부죠. 그런 이제 경향이 좀 많이 있는데 지금 이제 시니어분들 특히 야 이러다 나라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세요. 저도 직접 많이 듣고요. 이제 코로나19 감염증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더라도 그 전에도 이제 그런 우려들을 많이 이제 옆에서 듣고 하는데 결국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복지에 가장 많은 돈이 재정이 투입이 된다는 것.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투입되는 재정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굉장히 이제 그게 또 우려스러운 일이고 주명용 회장께서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에 건의했다는 내용들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또 나오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노인 일자리 사업 이것을 이제 지금 60세 이상 참가할 수 있도록 돼 있죠. 60세 이상 이렇게 제도적으로는 돼 있는데 고현정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75세 이상 후기 고령 어르신들의 전유물처럼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저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니까요. 이 일자리 하시는 일들의 내용이 저라도 안 가고 싶은 일자리들이에요. 지금 5, 60대들이 과연 이 일자리를 선뜻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자, 지금까지는 노인복지의 근간을 만드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해왔다. 그렇다면 이제 올해는 우리 흔히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죠. 1955년부터 63년생까지 이 55년생이 올해 이제 65세가 되셔서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첫 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베이비붐 세대에 속해 있는 총 77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매년 순차적으로 한 살씩 낮아지면서 노인 인구에 편입이 되죠. 산술적으로 50만에서 한 70만 명 해마다 이렇게 되면 2025년에 노인 인구가 이제 1000만 인구가 돼서 초고령 사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가 5, 60대들이 노인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자, 이거는 이 시간 아니면 그리고 저희가 아니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이슈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데요. 두 분 동의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정부가 왜 5, 60대 5060 세대들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가. 또 5060 세대는 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잠자코 있는가. 이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한 가지 제가 또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었는데요. 사실 고용노동부가 이 5060 세대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2014년 10월에 고용노동부가 장년 고용 종합 대책.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일한 변화는 전국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가요? 노사발전재단의 위임해서 전국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를 설치하도록 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이제 퇴직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재취업이라든가 창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사업들을 벌였죠.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 변하는 것이 기업으로 찾아가는 생애 설계 서비스 뭐 이걸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됐고요. 결국은 좋은 취지는 내놨으나 성공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창업 시장은 또 계속 확대가 돼서 퇴직자들 계속 불나방처럼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요. 오죽했으면 치킨 공화국이라는 얘기가 3, 4년 전에 언론에서 버젓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서두를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5060 세대들의 노후소득과 일자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과연.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바라보고 지금 설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골든타임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주명용 회장님께서는 최근에 제가 보니까 그 연금하고 또 어떤 민간 주도 일자리로 뭐 한 100에서 150만 원은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 5월달 소득 성장위원회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한 게 그거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생계형 일자리 구축을 하자. 생계형 일자리. 그래서 월 100에서 최저 100에서 150만 원 플러스, 그러니까 100 플러스 150만 원 플러스, 꼭 100만 원만이 아니라 2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네, 이러한 수급을 목표치로 설정해가지고 만들어내자 했는데, 여기서 주는 말씀하신 대로 60년대생이 이제 퇴직을 합니다. 1960년대생이 퇴직을 하게 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요. 그럼요. 하루에 한 2,300명이 네, 나옵니다. 네. 하루에 2,300명 정도가.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세금 일자리 형태가 바꿔져야 된다. 그런데 100이나 15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공적연금하고 이제 합쳐지는 거죠. 네. 또는 그 일자리가 없이 공적연금, 이게 공적연금이라 하면 기초연금,
또 이제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두 가지죠. 네. 이 두 가지를 합쳤을 적에 기초연금만 받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30만 원 되겠죠. 네. 또 거기에 플러스 평균적인 국민연금을 받는다 하면 50만 원 플러스 80만 원이 되겠죠. 네. 8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민간 주도용 일자리로 가서 좀 괜찮은 생산적인 일을 하면은 시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은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다면 이건 150만 원 넘는 건 순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활의 질이 낮을 거다. 그런데 이제 그만 못한 사람들, 기초연금도 받지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세금 일자리에 합쳐가지고 또 다른 일자리를 합쳤을 적에 100 플러스 정도를 만들면 되겠다. 그랬을 적에 전부 눈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때. 그때 청와대에서도 나와 있었고 다들 나와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와 있고 그랬는데 이제 괜찮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나와 있었죠. 눈들이 반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하겠구나 했고 이거를 더 쐐기를 받기 위해서 6월 30날이죠. 6월 30날은 어떻게 되냐면 대한민국 국회가 출범한 지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21대 국회. 네. 5월 30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0명 국회의원에게 일일이 이 3페이지 이 문건을 전했습니다. 3페이지 문건을 300명 의원실에 다 전달을 했는데 그 첫 번째 이란이 민간 주도 노년 일자리 창출을 해가지고 100에서 150만 원 주자. 법으로 만들어라. 네. 했습니다. 했고 7월 21일 날 프란치스코에 관해서 크게 행사를 펼쳐가지고 쐐기도 박았습니다. 네. 150만 원 일자리 창출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19년 동안 제가 이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오면서 느낄 적에 이렇게 크게 던져 놓으면 뭔가 움직입니다. 근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가령 주택연금 제도를 2003년 말인가 2004년쯤 했을 적에 1년 반을 꼼짝을 안 하더라고요. 1년 반을. 그래서 처음에는 뭐 2, 3주마다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담당 사무관 서기관이 정말 이야 이거 좋네요 이렇게 했거든요. 합시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반 2년 가까이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주택금융공사라는 데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데 지금 이러한 정책적인 요소가 그리고 청와대도 전달했죠. 네네. 청와대도 6월 15일 날인가 전달을 했습니다. 사회복지수석상에서 노동부를 또 갖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정부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제도화된다 하면은 이 소위 60년대생에게는 괜찮은 일자리가 생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움직일 거라고 이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초연금 30만 원, 국민연금 한 50만 원 더하면 80만 원 80만 원 되죠. 되죠. 그러면 나머지 한 7, 80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민간 주도 대개 저는 중소기업을 얘기하죠. 소기업을. 지역에 있는 그 제도가 왜 제가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 원래 이 제도의 숙성을 노무현 정부 때 얘기할 적에 미국 노동성의 SCSEP 제도를 제가 갖다 대입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SCSEP는 시니어 커뮤니티 서비스 임플로이먼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퇴직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역사회에서 훈련시켜 가지고 지역사회 소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계비를 이제 주는 건데 그때도 노무현 정부 때 그걸 얘기했습니다만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가 가지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흘러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제도를 약간만 바꿔준다 하면 정부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부는 기업들에게 노크를 할 수 있죠. 저희는 기업들에게 노크를 해봤자 대꾸도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부는 할 수 있죠. 이렇게 될 적에 앞으로 희망적인 사안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다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정부가 민간 기업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강제를 하거나 방법을 동원해서 권고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권고라도 죄송합니다. 권고라도 맥히는 게 앞으로 인력이 딸리거든요. 그렇죠. 써먹어야 되거든요. 생산 가능 인력이 예. 계속 줄어드니까요. 예. 그러면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전일제라든가 이런 방식이 아니라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인건비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예. 적은, 주 이틀 3일 나오게 적은 강도의 노동 강도로 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예. 이렇게 이해할 수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서 고현정 사무처장님께서는? 네, 일단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이제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신중년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네. 이제 개념도 쓰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제 고용노동부나 뭐 각 지자 그 시도 단위 지자체 뭐 보건복지부에서 뭐 신중년 일자리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해요. 네. 그래도 이제 보면 개념은 그냥 이런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30세에서부터 해서 한 50대까지는 주된 일자리에서 일하자. 네. 네. 그래서 50세에서 뭐 그냥 민간기업에서 퇴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재취업을 고민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그러니까 주명희 회장님이 얘기했던 뭐 약간 이제 뭐 파트타임 뭐 이런 거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하자. 그 사회공헌형은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뭐 이렇게 3단계로 좀 이렇게 나눠서 로드맵을 이제 이런 이제 비전을 세운 거죠. 비전을 세웠는데 결국은 문제는 이런 비전을 세워도 결국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고용노동부의 신중년 일자리를 하는 곳이든 아니면 서울에서 하고 있는 뭐 50플러스 재단이든 뭐 부산의 뭐 베이비부모 일자리든 이런 모든 일자리를 고민하는 중장년에 일자리를 고민하는 조직이 교육은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또 웬만한 공기업에서는 저거 해요. 전직 아까 얘기했던 미국에서 얘기했던 전직 지원 프로그램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큰 데서만 하고 사실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300인 이상만 네, 여력이 안 되니까 있죠. 못 해요. 근데 이제 그 큰 기업에서도 그렇게 전직 교육을 받아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실제 경험 원래 자기의 일을 하고 있던 걸 못 살리거든요. 네. 그러면 이 신중년이라고 한 사람들, 중장년이라고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정 그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그때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갈 때요. 이벤트가 애들이 이제 많죠. 대학원 다닌다거나, 네, 이벤트가 많아요. 네, 결혼 자금, 집장만 네, 집장만 시켜줘야 되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실제로는 파트타임보다는 생계형 일자리가 진짜 필요한 거예요. 생계형 일자리가. 그다음에 연금은 지금 앞으로 지금 이제 갈수록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지니까 이분들이 퇴직은 좀 빨라지고 하면 이게 공백이 크니까 더욱더 이분들의 소득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이런 거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제가 보기엔 결국은 일단 이분들이 전직 주된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장기적으로는 정년이 폐지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네. 65세. 그 어차피 지금 그 판결도 났었잖아요. 사람들의 노동 연한이 뭐 65세다. 네. 했으니까 65세 정년 연장되는 것. 그러면 지금 이제 65세까지 정년 연장돼서 일을 하면 이분들이 딱 퇴직하면 이게 이제 바로 연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 국민연금 조금 받고 그다음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뭐 노인 일자리든 다양한 뭐 이렇게 파트타임 일자리 이런 걸 통해서 좀 이렇게 추가로 소득을 가져가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저는 이제 기초연금 지금 30만 원 주잖아요. 기초연금 30만 원 주는데 국민연금 못 받는 분들 이분들은 또 생활이 더 어려우니까 추가로 보충연금을 이분들에 더 주는 거예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네, 못하는 분들에게 하위 소득 하위 분들은 기초연금밖에 없으니까 이분들에게 보충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한 30만 원 정도 더 얹어주는 거죠. 그리고 기초연금을 한 50만 원 정도 올리고 그러면 이분들 최하위의 소득에 있는 분들은 기초연금 50만 원, 보충연금 30만 원에서 한 8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좀 형편이 좀 좋으신 분들은 기초연금 50만 원에다 국민연금 조금 받는 거 이렇게 해서 한 80만 원 이상 소득을 가져가시고 그보다 또 형편이 더 좋으신 분들은 기초연금은 별로 못 받지만 국민연금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퇴직연금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연금화 되니까 퇴직연금 이렇게 받아서 이게 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장년의 일자리는 일단 정년을 일단 시급히 올리든가 정년을 안 올리면 뭐 고용 유지제도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계속 고용 유지제도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또 그런 거를 또 법적으로 강제 안 하면 또 이렇게 좀 빠져나가서 네. 그래서 이제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법이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명용 회장님하고 약간 이제 생각을 좀 달리하는 거는 저는 이제 민간 주도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너무 추상적이고 회의적으로 보시나요? 예,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민간 주도 일자리라는 건 아니 민간이 주도해서 일자리 만들면 제일 좋죠. 네. 개념은 좋은데 그게 만들어지냐 이거예요. 그게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에서 이번에도 일자리위원회 만들고 그 돈을 막 쏟아붓는 게 뭐냐면 다 그 쏟아붓는 돈의 일자리가 뭐냐면 민간이 만드는 일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정부가 하는 네. 일자리 지원 정책. 직접 일자리 네. 지원 정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그건 저는 정부의 생각이 좀 이해가 가요. 마음이. 왜냐하면 민간 주도에서 아무리 일자리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드니까. 왜 안 만들까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으니까 저성장 시대죠. 그다음에 본인들이 진짜 필요하면 그 중장년에 이 사람을 써요. 근데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생산성이 안 맞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중장년을 쓸 바에는 청년 2명을 더 쓸 수 있겠다 이런 판단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 중장년 되면 우리나라 연공서열제이기 때문에 아직 급여가 좀 높고.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네.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네. 기업들 입장에서 네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 중장년은 은퇴한 분들이잖아요.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분들이거든요. 그럼 결국 경쟁력에서 좀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게 민간에게 일자리 만들어서 이분 고용해라. 그래서 너희들한테 돈 지원해 줄게. 세금 혜택 줄게.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은 기업은 세금 혜택 받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원 받는 거 딱 받고 인건비 지원이 끊기면 이분들 재고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제 보건복지부 인턴 지원 제도 사업에서도 그렇고 고용노동부 사업에서도 그것들은 다 이제 여실히 증명이 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것들이 급여는 이제 아까 저는 이제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정도. 그 지금 최저임금 하면은 월로 따지면 한 180만 원 정도 월급 급여가 돼요. 네. 그 정도의 일자리라도 많이 만들면 우리 그 중장년들이 그나마 아까 말씀하셨던 180만 원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하고 연결되면 그러니까 한 200 몇십만 원 되는 거죠. 벌이가. 200 몇십만 원 벌이 되면 그나마 아끼고 해서 자녀 대학 등록금 겨우 한 번에 내주지는 못하지만 분할 납부하니까 요즘 분할 납부해주고 국가장학금 좀 받고 이렇게 하면 아이 교육시킬 수 있고 뭐 집은 못 사주더라도 그냥 결혼 정도는 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좋은 얘기예요. 동의 어느 정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데 이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인구 구조나 기업 구조나 이런 걸 볼 적에 언제까지 제가 주장하는 건 세금 일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계속 이게 세금 투입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볼 적에 많은 우리 산업공단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은 외국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속에서 무언가 뭐 3D 업종이라다 안 가는 그 중장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게 그래도 먹고 살 만한 일자리를 지원해 주면서 기업을 키우는 거죠. 실제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인력을 구할 수가 앞으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볼 적에 민간을 끼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일자리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경제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언제까지 또 얘기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고용돈으로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죠. 저도 뭐 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되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특히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최소한 뭐 한 200만 원이든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이 구조가 되는 게 맞다고 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아까 이제 우리 사회자님도 얘기하셨지만 뭐 좌파 정권은 뭐 큰 정부를 얘기한다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그 정부가 그렇게 큰 정부보다 정부는 작지만 강한 정부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구조는 작지만 실제 강한 정부 이렇게 되려면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지금 증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예를 들어서 청년층에 여러 가지 우대 정책이 많거든요. 주거라든가 취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년층도 이제 노소득이라든가 노인일자리나 기초연금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중장년 50대에서 60대에 여기 70세 미만 여기는 복지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각지대죠. 네, 복지 혜택이 없어요. 근데 실제 세금 부담하는 거는 가장 실제 이 사람들이 또 세금 부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담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계층별로 좀 이렇게 증세를 좀 해서 이 중장년들에게도 좀 뭔가 이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 날 인천공항 달려가 가지고 비정규직 모아놓고 정규직 만들겠다. 그리고 청와대 일자리 이 위원회 판 만들어 놓고 네네네. 이거 보고서 야 이제 살만 나겠다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가면서 대통령을 한번 만나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 가지고 이 보십시오. 이 카메라에 비춰줘야 되겠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어깨 처진 중장년 얘기 들어주시고 기 좀 살려주세요. 네. 이건 2016년 거예요. 이것도 2016년이에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도 국민입니다. 어깨 처진 중장년 만나가지고 기 좀 살려주세요. 이건 최근입니다. 이거가 아마 4월이나 5월일 거예요. 이 마스크 쓴 거 보세요. 이거 밖에서 일부러 모인 거예요. 밖에서 모여가지고 청와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꼼짝하네요. 메시지 보내면 어디로 옵니까?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 뭐 보내셨어요? 하고 사무관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뭐 회신 보내지 말라고. 우리 청와대 회신 기다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무시하지 마라. 우리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여전히 무시당하고 계십니다.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사실은 지금 인구 구성에 있어서 이 중장년들 네. 5, 60대 여기가 지금 사실 제일 큰 규모거든요. 그렇죠. 네, 제일 큰 규모인데 정부에서 너무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정부라든가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요. 베이비 부머 내지는 베이비붐 세대라는 용어를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5, 60대 분들은 이 표현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도 베이비붐 세대라는 표현을 딱 한 번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근데 이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거고요. 우리 정부가 또 사회가 이 중장년 5060 세대들에게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한가는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아시겠지만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길죠. 줄여서 우리 고령자 고용 촉진법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연령차별을 금지하도록 다 구성이 돼 있는데 55세를 고령자로 못 박아놓고 있어요. 연령차별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서도 사실 차별하고 있잖아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자면서 정년을 60세로 딱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법이 갖고 있는 모순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던 거죠. 지금 이 두 분이 정말 열변을 많이 토해 주셨지만 이 방송은 정말 우리 정부 정책 입안자들 또 청와대에서도 좀 꼭 보셔야 되겠고요. 이 5, 60대가 지금 이 상태로 방치가 된다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아니 어려운 상황에 지금도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자살률 있잖아요. 연령대별 자살률 보면 지금 오히려 고독사 이런 거는 50대에서 고독사 같은 게 훨씬 그렇죠. 많아요. 높아요. 네. 노인분들보다. 근데 고독사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결국은 뭐냐면 신병비관이거든요. 네. 경제적 소득이 단절되고 내가 아이를 키워야 돼, 자식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능력이 안 되고 또 부모 요즘 뭐 이제 치매 걸리거나 이러면 부양을 해야 되는데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그래서 혼자 그냥 그때도 되면 이혼율도 많아요. 네, 이혼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그래서 고독사에서 오히려 고독사하면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50대가 네. 고독사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우리 중장년의 현실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지표 아니겠는가. 주영링 회장님께서는 이제 회원분들하고 이제 자주 교류를 하실 건데 이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불만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있나요? 요새는 보면 이제 부동산 관련이죠. 아하. 요새 부동산 관련. 최근에들 많이 모이는 걸 이제 못 하고 있는데 방문하는 회원들 보면 왜 협회가 조용하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을에 뭐 좀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부동산 문제에서 볼 적에 대개의 이게 전체 우리 고 총장님이 대하는 회원하고 제 회원하고 좀 틀린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체 대한민국의 주택수를 놓고 볼 적에 50대 이후에 50대, 60대, 70대, 80대 이렇게 플러스 놓고 볼 적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주택을 안 가진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10명이면 6명이 집을 가지고 있어요. 집을 목표로 지금까지 네. 살아오셨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네. 지금 청년들도 결국은 집 하나 갖는 게 그렇죠. 목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집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데 50대 이후를 놓고 볼 적에 지금 은연중에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뭔가 이제 증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막 주고 있잖아요. 지금 네. 증세로 가야 되고 세금은 이제 모자른데 이러한 상태에서 대기업과 뭘 가진 사람들로부터 없는 사람들보다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세금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속에서 볼 적에 지금 통과된 부동산 임대차법 3법을 놓고 볼 적에 집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세금 폭탄이 지금 이제 막 떨어지고 있죠. 이제 그런 속에서 왜 협회가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왜 나이 든 사람들은 전부 태극기인 줄 알고 있느냐 이 정부는 우린 태극기가 아니다. 이제 이건 좀 뭐 어떤 정치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도 좋아하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만은 왜 나이 든 사람들을 그렇게 보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 협회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념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문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네. 지금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결국 이제 기결은 이 우리 5, 60대 시니어들을 위한 정책은 없다. 관심, 뭐 정책적 배려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사각지대다. 동의하십니까 두 분? 동의하죠.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열띤 토론들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예비 노년층 내지는 이제 우리 중심 세대라고 할 수 있는 5, 60대 5060 세대들을 위한 복지는 없다. 철저하게 사각지대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그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 5060 세대들 특히 남성분들을 중심으로 생애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세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이 나오더라. 그것이 바로 일 그리고 술 마지막 잠입니다. 일, 술, 잠. 자,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또 일의 연속성상으로 술도 많이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고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잠도 많이 자고 자 여기에 가족이라든가 자아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전혀 빠져 있죠. 퇴직하고 일이 쑥 빠져버리면 결국 술과 잠밖에 남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퇴직을 앞두신 분들 굉장히 낙관적이세요. 내가 누군데 나는 금방 취업할 수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죠.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사회 불만 세력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이 국가와 사회 발전 또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아니 내가 일할 곳 한 군데가 없단 말인가. 자 이런 분들이 또 이제 분노의 마음을 갖게 되면 또 주말마다 광화문에 가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웃었지만 웃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당장 우리 5, 60대 5060 세대들이 자신을 위해서 생계 목적이든 아니면 자아실현을 위해서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회 참여를 해야 되는가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조언 아닌 조언을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장님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사실은 제가 중장년 나이대거든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이 중장년에 고민이 있어요. 불안.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아이가 교육을 다 마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네. 소득 단절에 대한 불안. 그다음에 아이를 키워야 되는 또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런 불안. 그다음에 이제 또 부모 우리 부모님이 조금 아프시면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런 의료에 대한 불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년이 연장돼서 이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좀 더 지금보다 일을 하고 일이 끝났을 때 연금, 기초연금하고 노인 일자리, 뭐 국민연금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이게 이제 절실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이제 50이 좀 넘어가면 중장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슬슬 어디가 많이 고장나요. 고장나고 그때부터 막 이렇게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의 병수발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뭐 80%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그 급여가 건강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문재인 정부도 아마 대통령 공약으로 냈던 것 같은데요. 모든 의료비는 100만 원 상한제, 1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의료비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이 되면 조금 이렇게 중장년들이 조금 더 좀 안심할 수 있고 돈을 뭐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뭐 최저임금만 받는 비정규직 일자리라고 해도 또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교육이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취업이 안 되니까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이 교육비가 이 무상교육이 되어야 이 50대들이 모든 짐을 풀고 부모 부양에 대한 짐이 덜어지고 자식 교육에 대한 짐이 덜어지고 내 소득에 대한 짐이 덜어질 때 그때 이제 각자 도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때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각자 도생할 수 있는 사회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돈이 들어가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하면서 목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 그거는 정년 연장, 그다음에 연금과의 연계, 그다음에 교육 그 의료비가 100만 원 상한제, 그다음에 교육은 무상 교육. 이 정도 실현이 되면 저는 중장년이 희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거다. 저도 당장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은퇴하고 나서 진짜 사회공헌형 일자리 그때는 진짜 사회공헌형 얼마 안 돼 돈 10만 원만 받아도 사회공헌형 일자리 하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노년 유니언 사무처장 맞습니다. 시니어 개개인들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중장년이니까 정책적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리 주명영 회장님께서는 우리 시니어들 어떤 자세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 자기 개발이죠. 자기 개발해야 된다.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정부 각 지자체나 부처 같은 데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부지런히 이제 자기 개발을 시켜서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그리고 은퇴가 세상에 끝난 게 아니거든요. 은퇴는 정말 늘 협회가 은퇴자 협회가 걸고 있는 그 모토가 은퇴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이다. 그거를 더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지금 60년대생들이 나오면서 지금의 40년대생이나 50년대생보다 훨씬 나은 것은 적어도 60년대생들은 나와도 연금 150만 원 이상은 받습니다. 이게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 속에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것이
또 다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만들어내되 괜찮게 퇴직하는 세대들은 뭔가 사회 참여를 통해서 NGO 같은데 네. 사회단체에 기여를 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는데 이렇게 열심히 기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선진국 은퇴자협회는 사회 참여와 여가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 저희는 사회 참여 여가보다도 이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의를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 우리 지금 1시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 네.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러한 경계를 이제 슬슬 넘어서면서 무언가 괜찮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쪽에 관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자리는 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저 단순한 생계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아실현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필수 요소다. 이런 통찰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나라 이제 남녀 모두 건강수명, 기대수명 80세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대 중반에서 80대까지 많게는 20-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결론이 도달하는데요. 자, 지금까지는 정부의 역할을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정부와 함께 민간 영역이 손을 잡고 우리 시니어들 지금 현 노년 세대는 물론이고 50-60대 이 시니어들까지 차후에 노후 소득 또 일자리 문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 이제부터 근본을 다시 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년유니언 고현종 사무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주 불러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